여권 일각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론은 긍정적 반응이지만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현금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또 실효성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네. 받았습니다. 지금 1차 이제 꽤 많이 지났는데 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쓰고 뭐 기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예, 일단 뭐 저 14조 가까운 돈이 풀렸는데 네. 예상과 다르게 이제 소득 계층별로 상위 계층에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께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계획은 한 10 내지 15%는 기부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지금 98% 정도가 다 수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돈 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다 기부 안 하고 썼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지급은 거의 다 되었고 또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기부를 하면서 이제 자발적인 기부를 조금 유도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정작 국민들은 생각이 달랐네요. 예. 네. 네. 뭐 저도 이제 받아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썼는데 벌써부터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정부에 전 국민 20만 원씩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하자 공식 건의를 했어요. 예. 사실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일시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행적인 이제 정상적인 경제 같으면 이 일시소득은 저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돈 자체가 풀리고 나서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지역화폐다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쓰라 그러니까 네. 주어진 기간에 쓰기 위해서 그 좀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뭐 안 되더라도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슈를 잡아채는 센스 있는 정치인인지 예. 아니면 나중에 뒷일을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모한 정치인인지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우리 보통 한국 사람 누가 그러더라? 이 언론학자가 그러는데 한국 분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에서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중앙 정부가 안 받아들이더라도 2차 지원금을 일단 이분이 먼저 이야기했다. 예. 근데 나중에 뭐 11월 달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할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나는 이재명 지사께서 정치적 센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일단 운을 띄우고 또 김두관 의원이 이제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여론은 당연히 원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1차 기본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배포하기 전에도 뭐 74% 이상 아주 높은 찬성률을 보냈고요. 네. 또 그렇게 한번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아마 오히려 더 높게 이런 지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발표된 3차 추경안에는 요 재난지원금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찬성 44.6%, 또 찬성하지만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된다도 적지 않아요. 29%인데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된다. 이 의미는 어떤 건가요? 뭐 1차 지원할 때도 논란됐습니다만은 애초에 기재부안은 70%만 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시기의 시급성 또 어떤 국민에 대해서 경력금적인 측면도 있고 예. 또 액수도 얼마 안 되니까 모두 다 주자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했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상당 숫자는 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돈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시성과 지역화폐라는 특성 때문에 쓰긴 쓰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진 돈에서 쓸 돈을 안 쓰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이 투자 유발 효과라든지 그 지출을 유인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거기는 주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논리였는데 선거를 앞둔 또 정치권에서는 또 그 차별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모두 다 지원했는데 여전히 국민들 중에 한 30%는 좀 상위 소득은 주지 말자라는 쪽에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2차 지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하려면 1차 지원금의 이제 효과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쓰려고 하는 사람, 원래 돈 쓰려고 하는 사람도 이걸로 대체 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재난소득은 정책 당국이 아주 현명해야 된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이 9만 불 이상 그다음에 그 2인 가족의 경우는 13만 불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리카도 등치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뭐냐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재정 적자로서 계속 지출을 하면 훗날 정부가 세금으로서 걷어갈 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갈 거를 소득층은 알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9만 불 이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세금 부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줘봤자 저축해 놓고 기다렸다가 세금을 낼 거라는 거죠. 아까 무슨 이론이라고 하셨죠? 그걸 갖다가 리카도 등치 이론이라고 리카도 등치 이론. 네. 그래서 미국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짤 때 사실은 그런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에 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경제 이론 자체라는 게 완전히 이 정치권에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찬성이 44.6%가 나오지만은 이 지급 대상 제한과 반대를 합하면 이 두 숫자의 합한 숫자가 49.4% 정도입니다. 그럼 모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약 55.4%가 사실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어차피 앞으로 이 코로나가 당장 극복되지 않을 거라는 거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재정의 용도는 얼마든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미 검증된 경제 이론을 잘 쓰고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서베이를 해봐야겠지만 경제학에서 딱 그 나와 있는 결론이 있어요. 현금을 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사람들은 선택이 많아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주면 다들 뭐 기본소득 다 테스트 해봐도 알지만은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해피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내 행복을 뺏어가는데. 예, 기본소득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아니요, 기본소득이 아니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지급이 된 부분이 사용이 다 완결되지 않았고 또 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의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은 간접적인 데이터라든지 또 간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일단 그 국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두 번째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는 상당하게 이제 그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뭐 투자 승수가 이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유인 또 어떤 소비를 하게 하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무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책을 정치권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하게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재난지원금이 5월 중순쯤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일부 물가는 특히 이제 바로 소비가 되는 그돈 생기면 많으냐 하면 뭐 소고기 사 먹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저 일반인들 많이 하듯이 실제로 소고기 가격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뭐 미용실에 갔더니 미장원 주인께서 그 코로나 전만큼 손님 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고 물론 통계 자료가 좀 더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일종 현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주어진 기간 내에 쓰니까 일단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와봤어요. 저는 지금 진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소비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나 이런 것 등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나. 예. 저는 일종의 그런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마중물 역할이라 그럴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건강해서 마스크 쓰고 가서 애들 데리고 갔던데요. 별로 문제가 없더라. 정말 전통시장과 이 골목 상권에 지금 이 경기를 쳐다보는 저도 봐요. 네. 저도 제 눈으로 봅니다. 예. 뭐 경제학자가 제일 중요한 현실은 관찰이니까 저도 해피해요. 네. 정말 우리 상인들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어떤 이게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것을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저는 진짜 바라요. 예. 그거는 나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경제적인 마중물뿐만이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어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행태를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한 역할까지 있다라고 이건 좀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그 예측까지 해주신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뭐 현재까지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원금 때문에 쓰다가 확산된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국민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네. 제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튼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비 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하면서도 이제 생활이 정상화되는 것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경제 관료들하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더 큰 걱정이 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생활 행태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후에도 회복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 영향을 다 미칠 거니까 그 다수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등교도 빨리 정상화시키고 또 소비도 빨리 진작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시급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 찬성을 하지만 그럴 경우에 또 돈을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과연 타당하고 필요한가? 예스, 노로 한번 한다면 어떻게? 그냥 타당하십니까? 뭐 이재명 지사님은 이걸 재난지원금이라 이야기 안 네. 하고 기본소득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그 입장의 차이가 이번에도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까? 예, 자꾸 이제 말이 이렇게 막 섞이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실제 국민들도 이제 그걸 좀 헷갈려서 보신 분도 있고 언론도 네. 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 기본 소득했다 기본 재난지원금 했다가 또 그 재난지원금을 했다 이렇게 막 용어를 혼체해서 쓰는 것이 좀 의외였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은 뭐 일괄되게 기본 소득적인 측면에서의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재명 지사를 보니까 예.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합해서 썼네요. 재난 지원 기본금하고 저렇게 기본 말을 소득하고. 이제 그 융합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네. 뭐 이게 기본 소득은 아니고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성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뭐 일관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로 이제 정치권은 이게 또 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경제 부처나 또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과연 지금 예를 들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시급한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이걸 먼저 할 것인가의 어떤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재원 조달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아직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형태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이것에 어떤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을 지금과 똑같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아마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너무 이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예, 저 확실히 네. 선을 껐어요. 이번 네. 합정에는 아마 꼭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보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도 어제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잠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면 자기 직원들이 월급도 받고 보너스를 받으면 각 가정에서 다 쓸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너스를 줄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근데 또 생산에 재고를 가져가면 회사 비용이 생기니까 이 직원들에게 이제 한 달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만약에 정부가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1차와 같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1차와 같으면 예. 진짜 필요하신 분에게 어. 필요하신 분에게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해봤더니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예. 등등을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부분을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네. 소상공인 지원금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훨씬 더 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좀 기본소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헷갈리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우선 기본소득이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논의는 예. 필요합니다. 논의. 예,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제 이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이나 지금 저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거든요. 투자할 여력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분 밖에는 이제 이 투자나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윤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다라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히 경제 구조상 내수 부분이 너무 적어서 수출이 잘 될 때도 내수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수출 자체가 셧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급락할 때에는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전 지출 또 각종 복지 정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정되는데 그 방식을 이제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이제 복지 확대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고용에 대한 안정화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이후에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논의 촉발에 지금 공을 세우고 있다고 그럴까요? 예, 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할 건가요? 이제 이 사실은 그 우리 그 소세 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도 사실은 한국은 기본소득에 들어가야 될 이미 이전 지출에 하는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화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영유아 지원금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분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다 합하면 일단 기본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처음에 저렇게 했는데 저 부분에서 좀 망설이는 가운데 하나는 그럼 지금 우리는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있냐. 일조는 주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 경제 구조도 있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요. 스위스 국가가 기본소득을 반대했는데 국민들이 뭐 대다수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기본소득안 해서 국민투표로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스위스는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헌법 6조인가에 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하되 그 자유권을 향유한 것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기본소득을 받을 정도 되어 있는 거는 당신이 자유권을 잘못 행사한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스위스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보다 국민학교 때부터 직업교육 자체가 훨씬 더 강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 교육 제도의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교육 제도와 헌법 정신이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게 뭐냐. 그리고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정말 제가 스위스 갔을 때 관광 가이드가 저보고 교수님 죄송하지만 월급을 얼마 받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때 스위스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말을 못 하니까 스위스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하니까 제 월급보다 많더라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달 월급이 네. 그런 나라가 확인해봐야 가지고- 되겠는데, 그건? 예? 네,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가지고서 이렇게 생활해도 예. 8만 불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사회 시스템이 이미 그런 기본 소득을 주장하지 않게끔 그 보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이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에 논의를 하려면 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획안만 가지고 가는 거는 재정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이제 그 팩트만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면 정부 지원금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GDP 대비로 사회복지 지출이라든지 이전 지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10%가 적거든요. 우리가 GDP가 인간 한 2,000조 가까이 되니까 인간 200조를 적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순 추계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확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 지출이나 정부의 이전 지출, 공적 이전 지출을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이제 경제를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20,000불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10 내지 15%씩 더 많은 이런 국가 지출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 경제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내수 진작도 시키고 경제 성장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우리는 그거 없이 이제 지난 5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 원래? 의미에서 네. 김종인 왜 비대위원장님께서 우파들의 논리인가요? 그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그 기본 구성 요건이 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구성 요건이 복지제도 때려치우고 전부 현금을 주자. 그러니까 많은 복지제도에 다 정리정돈해서 그렇죠. 효용성을 높여서 하나의 소득으로 주자. 뭐 이런 차원의 충분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없이 그 전 국민에 지급하는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가 될 정도는 이제 기본 소득으로 국가 지급하자라는 거고 그 핀란드에서 기본 소득 그 국가 실험을 했던 이유, 네. 또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국민 투표를 그 제안했던 것도 전부 이제 우파들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본소득을 좌파가 이야기하고 우파들이 반대하다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예. 아직 그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어떤 행태가 네.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네. 어쨌든 방식은 그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기본소득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사내 시급성에 대해서 예. 또 국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 네. 않나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 때 예.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자라는 거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청년한테 제한해서 주자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붙이셨는데 예. 서울에는 똑같이 이제 청년배당, 청년수당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름이 그렇게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 예, 왜냐면 장려금. 그게 뭐 돈이 다 해봤자 몇 푼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성, 그 기본적인 생활비를 대체할 정도의 충분성이 보장되지 않고 또 보충성도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부분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이라 붙이는 것은 이제 워딩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네. 어떤 자기 어떤 브랜드 또 정치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라서 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 논의할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러네. 그걸 청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보면서 뭐 그거는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예. 효과도 있는데 적어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지금 이상우 위원장께서 기본소득 이제 우파의 이게 논리다 그러는데 만약 그러려면 만약에 기본소득을 한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통합하거나 정리정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 준다고 한 다음에 기존에 주던 거 없애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아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을 가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권에 따라서 예. 이 이를테면 뭐 노인 기초연금 막 그냥 육아 지원금 아동수당. 예. 전부 이게 따로 나가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각 정권에서의 어떤 복지제도를 통합할 필요는 있어요. 그 통합해서 한 가구가 정말 얼마를 받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될 건데 이 간장한 이걸 각각의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한국이 논의하려 그러면 그거 자체 뺏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아까 말하는 대로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어느 수준인데 거기에 합해 보니 얼마가 모자라다를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꾸 이제 선진국 경우에 그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평균은 이 분산과 같이 이 생각을 해야지. 이를테면 평균은 이전 지출을 확실히 많이 하는데 재정 적자다. 그러면 평균 입장에서 보면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 지출을 잘하는 국가의 예를 한번 이를테면 뭐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본다든지 좀 제대로 된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건전한 나라 같은 걸 한번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뭐 우리 OECD 같은 경우도 평균이 부채 비율이 109% 정도 된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국가인데도 70% 부분에서 지금 현재 35%가 내려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OECD 평균 이렇게 하는 것은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평균은 너무나 많이 변한다. 그런 관점에 보면 우리가 뭐를 좀 벤치마킹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령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동시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예. 논의를 하면서 재원 조달할 수단과 방법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 그것도 뭐 결국 예,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발권국가 아닌데 그걸 그 발권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가능할 것이냐 또는 국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무시하고라도 가장 그 낮은 나라에 속하는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20~30%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이번에 추경까지 하더라도 45%에서 55% 정도에 그치게 45% 되는데 정도?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고 또 거꾸로 OECD라든지 그 IMF 같은 데서는 한국은 재정 지출이 너무 적으니까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라는 것이 그 나라의 공적인 공고 사항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고 또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로 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상당하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번 추경에서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는 좀 그 40%라는 지붕을 좀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이제는 국채 부분도 그렇고 증세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